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강사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쌤들 모시고 노후를 튼튼하고 든든하게 만들어줄 재무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50대 은퇴 예정이신 분들 위주로 재무관리 강의를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은퇴를 맞이하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은 양가적인 감정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무언가 허탈한 어떤 상실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아울러서 오지 않나 싶은데, 은퇴 설계에 대해서 우리 쌤들 생각을 한번 여쭤봤더니 은퇴 준비야 이미 늦었지 않을까, 지금 시각하기에 너무 늦었으니까 내 자식들에게 조금 희망을 걸면서 나는 좀 포기를 해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바짝 정신 차려서 더 열심히 모으자. 노후 준비가 왜 사치인가를 여쭤봤더니, 지금 현재도 자녀의 교육비가 너무 높다, 시간 흘러가면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이런 단기적인 사고 내지는 노후 준비 방법을 모른다거나 이런 것들, 저는 쉽게 말씀드려서 정신승리라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시간 지나면 언젠가 나아지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지는 것처럼 언젠가 시간이 이렇게 탁탁탁탁 흘러갔을 때 내가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상황은 절대 없더라. 2019년 통계청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평균 정년 49.5세나 된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은퇴를 한다 내지는 진짜 소득 활동을 이제 그만둔다라고 하는 그 나이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어떤 자료에 따르게 되면 71.8세 정도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예요? 내가 기존에 몸담았던 직장에서 은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꾸준히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될까요? 돈을 버신 것으로 나머지 30 내지는 40년을 버텨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50대를 노리는 여러 가지 리스크, 대표적으로 창업,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서비스 자영업자들의 거의 27.5% 정도는 창업을 실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지출이 사실은 이 50대 이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더라. 변수가 아니고요. 사실 이렇게 예측 가능하다면 저는 이제 컨스턴트, 상수로 집어넣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가 60 이후에 사실 여기저기 아프고 결리고 쑤시는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병원 방문이 잦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매월 꾸준히 의료비를 지출하는 비율 자체는 거의 한 82% 정도로 급상승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료비 지출의 어떤 목적의 용도로 통장을 마련하시거나 아니면 보험이나 보장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노후에 사실 대출이 있게 되면은 고정적으로 우리가 지출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고정지출, 어떤 빚의 원금과 이자 부분을 사실은 가지고 있다라면 조금 빨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50대 이후에 어떤 알찬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어떤 리스크를 극복하고 은퇴 설계를 지금 당장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부터 해야 되는지, 첫 번째, 먼저 지출부터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오는 소득은 사실 빤한데 내가 나가는 구멍이 너무나 많게 되면 사실은 내가 돈을 모을 수는 없어요. 이 지출이라는 것은 소득이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소득이 많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출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 지출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가 이제 결혼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혼 자금, 중고등학교 내지는 이제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는 이 교육비 지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 교육비에 대해서도 신경 좀 쓰시면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또 50대 가정 가구의 월 소득이 평균적으로 563만 원이라고 해도 거의 소비 지출로 331만 원 평균, 그러니까 59%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 가족의 지출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계 수지 지표라고 해요. 전반적으로 벌어들이는 총소득에서 우리 집이 쓰는, 그러니까 저축과 투자 금액을 제외한 모든 지출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들여다보면 줄일 수 있는 비중을 찾고, 이 지출을 줄이려고 할 때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따로 분리해 주시는 거 굉장히 좀 좋습니다. 고정 지출은 매달 일정하게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결제가 되어서 나가는 금액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다라면 보험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월세나 통신비, 자녀 학원비, 기타 등등인데, 자, 여기서 선생님들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보험료가 지출이냐? 나한테는 저축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대한민국의 보험은 크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 그러니까 암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 이렇게 한번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의 용도인 거죠. 통상적으로 연금저축보험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 이런 애들, 제가 이렇게 양분해서 따로 설명드린 이유는,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은 보험료는 내가 납입하는 그 요금은 언젠가 금을 타기 위한 하나의 그냥 적립금인 거죠. 네, 납부금이기 때문에 그냥 지출로 잡아주시는 것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동지출이 있습니다. 변동지출은 식비나 오락우나 생활비, 교통비 이런 것들. 그래서 쓸 때도 있고 쓰지 않을 때도 있고. 저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따로 우리가 판단해 보시는 부분이 맞고요. 사실은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선생님들이 매달 쓰시는 지출 있죠. 그 지출을 가계부를 적어 보시는 게 좋아요. 가계부를 쓴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나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위한 첫걸음이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지출이라는
지출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개인의 특성 내지는 라이프 스타일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쓰셨던 어떤 이력이자 경험 내지는 경력이라고 저는 이야기 좀 드리는데, 선생님들 눈 덮인 그 어떤 황야 내지는 들판 언덕 걸어가실 때 선생님들이 걸어오신 발자국이 쭉 찍히잖아요. 그 발자국이 찍힌 대로 선생님들 앞으로 걸어가실 확률이 거의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내가 과거에 썼던 지출대로 난 앞으로도 계속 지출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가계부를 쓰신다라면 거기에 한 줄 더 추가하셔서 예산 항목까지 한번 작성해 보셔서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체크하셔서 다음 달에 어떤 예산에 반영해 보시는 거 좋지 않나 싶고요. 하실 수 있다면 모니터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제대로 용도에 맞게 잘 썼는지, 원하는 어떤 목적에 맞게 돈을 지출했는지를 월별로 하시면 좋으시겠지만 힘드시다. 그러면은 뭐 분기별 내지는 뭐 반기별, 그래서 3개월 내지 뭐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지 않나 싶고요. 지출에 있어서 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상 예비 자금은 뭔가 하면은 선생님들 추후에 향후에 갑자기 큰 돈, 목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미리 막아둔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가래로 막을 것을 이제 호미로 막아준다라고 저는 이야기 좀 드리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저수지 통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비상 예비 자금의 용도로 어떤 통장이 좀 필요하더라. 그런데 이 비상 예비 자금은 얼마를 어떻게 모으는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이제 얼마를 모으셔야 되는가 규모를 말씀드리면, 자, 월 지출액의 뭐 3배 내지 6배. 맞벌이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쌍발 엔진이죠. 엔진이 2개인 거예요. 2개다 보니까 한 엔진은 이제 꺼줘도 되니까 월 생활비 한 3배 정도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헛벌이시라면 아무래도 이제 엔진이 하나니까 한 6배 정도 마련해 두시면 좋은데, 이 목적 자금을 모으실 때는 은행에 뭐 수시 입출금 예금 통장 이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붙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1%대라도 연할 내지는 분기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일할 계산하는 증권사의 CMA를 이제 활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 수시 입출금 예금 통장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어떤 이자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있습니다. 이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어떤 제공하고 있는 쉐이크박스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 좋지 않나 싶어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여기에 이제 넣는 것도 좋겠지만, 적금처럼 넣으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매달 한 번씩 25일 봉급이라면 24일 날 저녁에 남아있는 잔고 5,000원이든 뭐 만원이든 뭐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이 아이를 그냥 나는 이렇게 저수지 통장으로 옮겨둘 테야, 이렇게 해서 모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1년에 우리가 한두 번씩 성과금이나 상여금을 우리가 타실 때 그냥 나 이거 없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넣어두셔도 굉장히 좋은 저축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담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대출액 관리 요령을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왕이면 사실은 50대 이후에는 대출이 없는 거가 가장 좋아요. 사실은 내가 만약에 건강이 악화되거나 해서 갑자기 병원에 의료비가 필요하거나 내지는 소득이 단절되는 조기 은퇴의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요. 자, 적극적인 대출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것인가. 먼저 대출 현황표라고 해서 대출의 종류, 금액, 뭐 이자 뭐 이런 것도 쭉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눈으로 보실 수 있게끔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하실 수 있다라면 빚도 가계부처럼 갚을 계획을 조금 세우셔서 진행을 하시면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매달 얼마씩 원금은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이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자를 꾸준히 내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시뮬레이션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선생님들의 대출 현황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표. 자, 그다음 내가 만약에 이금융권이죠. 우리 쌤들 저축은행이나 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캐피탈사라고 표현을 해요. 카드사나 이런 쪽에 어떤 대출이 좀 많으시다라면은 1금융권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아무래도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어떤 신용도 점수 상승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50대 이후에는 의료비와 요양비, 쉽게 설명드리면 병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 내지는 어떤 질병 용도로 해서 보험 내지 보장자산. 근데 사실 제가 강의를 다녀보면 이 보험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정말 이제 보험이 못 믿었다, 믿기 힘들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냥 의료비 용도의 목적으로 저수지 통장처럼 어떤 통장을 본인이 이제 개설하셔서 목돈을 모아두시고, 단 그 통장은 절대 내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깨지 않겠다, 이런 신조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연령별 월 평균 보험료가 굉장히 좀 다양했는데 50대 위주로 좀 설명드리면 1인당 평균 보험 가입 건수가 무려 몇 건입니까? 7.4건이에요. 굉장히 많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급여의 혜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보험을 좀 좋아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보험료 부담은 사실은 소득의 8 내지 10% 이내로 그래도 제한하는 것이 좀 옳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보험료를 조금 부담을 조정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요. 먼저 감액 제도, 감액 완납, 연장 정기보험, 그다음 유니버셜 제도가 있다면 이를 이제 활용하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먼저 감액 제도부터 말씀드리면 선생님들 받으시고자 하는 예를 들면 사망보험이 있다고 칠게요. 내지는 어떤 질병에 대한 어떤 보험금, 그 보험금의 수준을 조금 낮추는 거예요. 낮추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보험료도 따라서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제도는 이제 감액 제도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액 완납 제도는 뭔가, 더 이상 선생님들 추가 납입 없고 보험료도 추가적으로 내시지는 않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오늘날처럼 선생님들이 해지하신다고 생각하고 이 해약 환급금을 재원으로 해서 추후에 어떤 보험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액 제도처럼 감액 완납 제도도 보험금은 조금 낮아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연장 정기보험이라고 해서 보장기간이 조금 낮추는 거죠.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종신보험은 끝낼 종자 몸신자. 몸이 끝나는 그 순간이 120세든 150세든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면, 정기보험은 예를 들면 80세 만기, 90세 만기, 99세 만기. 그래서 어떤 선생님께서 99세 만기에 정기보험을 가입하고 하필이면 100세를 넘기셔서 돌아가셨다. 이때 사망보험금 지급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그냥 종신보험의 역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사실 가장의 조기 사망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가장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남아있는 가족 구성원의 이제 생계가 걱정이 되다 보니까 가장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재원으로 해서 남아 계시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라라고 하는 거가 이 종신보험의 어떤 취지거든요. 가장이 80세에 돌아가신다. 예를 들면 80세에 돌아가실 때 남아 계시는 분들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서 가족 생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까요? 되나요?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연세가 80이 넘으시게 되면 자녀분들도 사실 40대, 50대 중년 이후시기 때문에 본인들의 생계를 스스로 꾸릴 수 있는 나이가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가장의 사망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지 않는 나이가 되었다. 그 말인 즉슨 사망보험금은 굳이 필요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보험으로 조금 갈아타셔서 보험료를 조금 낮추시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연장 정기보험은 이제 보장기간을 조금 이제 낮추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드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보장기간을 보험료 납입의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유니버셜이라고 붙어 있으면은 무조건 플렉서블하다. 유연한 거예요. 보험료를 납입을 조금 유예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내지 1년, 2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보험료 납입을 잠깐 쉬셨잖아요. 쉬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뒤에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의 혜택은 생각보다 작아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종신보험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시더래요. 종신보험인데 연금보험으로 전환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종신보험을 해약하고요. 연금보험으로 갈아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종신보험의 해지 환급금을 재원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연금보험에 재원으로 들어갑니다. 별개의 구조예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연금보험이었던 애와 종신보험이 연금으로 전환된 이런 아이에 받아보실 수 있는 혜택이 좀 차이가 있더라. 이런 간략한 설명이었고요. 내가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보험 외에는 나는 없어. 예를 들면 실손의료보험. 그래서 나는 회사를 나가기 전에 새로이 가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간혹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을 하셨다라면 개인적으로 퇴직하실 때 개인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 먼저 한번 점검해서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만기 환급금이 있다면 과감히 포기해라. 선생님들이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절대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어떤 상품에 100% 적립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보험회사의 보험료는 사업비와 그 다음에 저축보험료와 위험보험료로 쪼개어져서 나누어서 담아진다. 그래서 사업비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구경하실 수 없는, 보험회사의 건물 유지비나 세세 공과금이나 인건비 이런 것들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것들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저축보험료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만기 환급금이나 해지 환급금의 재원으로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위험보험료에 이제 들어가는 애가 이제 뭔가 하면 암이나 질병에 내가 걸렸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들 만약 실손보험이나 어떤 질병보험이나 암보험이나 특히 이제 갱신형 상품, 비갱신형 상품 이런 거에 많이 옵션으로 붙는데, 선생님들 예를 들면 10년 만기인데 10년 지난 뒤에 만기 환급금이 있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없는 게 좋으세요? 자, TV 지금 홈쇼핑 광고에서는 예를 들어 매달 19,900원 10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인데, 선생님이 전화를 드렸더니 하필이면 19,900원에다가 매달 이제 10,000원씩만 더 추가로 선생님들 부담해 주시면은 10년 지난 뒤에 선생님들이 29,900원 납입하셨던 거 10년치를 한꺼번에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선생님들 유의하셔야 되는 거, 자, 10,000원 차이니까 내가 10년 지난 뒤에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 이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은 뭐예요? 보험료는 뭐예요? 고정 지출인 거죠. 고정 지출은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10,000원을 저축하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다른 상품에 저는 그냥 10,000원을 더 펀드나 여러 가지 많습니다. 들어가시는 부분이 맞고요. 그게 아니고 얘는 그냥 순수하게 어떤 만기 환급급의 용도가 아니고요. 나는 보장을 보기 위한 보장성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부분이 맞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치매보험 내지 이제 간병보험이 반드시 필요할까? 내지는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가입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치매로 진단될 때 치매는 뭐 어떤 진료나 요양 간병비를 지급하는 그런 상품이고요.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증치매 또는 화중불능의 상태, 이거는 이제 누가 판단하는가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판단하겠죠. 간병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 간병 자급이 이제 1회 정도 지급되는 그런 상품인데,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우리 어떻게 보면 의료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치매가 진행되기 전에 경증이나 초기의 단계 때 우리는 치매 진단을 받고 진행 상태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그 약을 이제 드시면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 간병보험이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보험금을 지급하는 요건을 내가 봤었을 때 경증 치매도 뭐 가능한지, 내지는 단기 요양 등급에 있어서 굳이 1등급, 2등급이 아니고 3등급, 4등급에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의 여부를 잘 한번 따져보시고 치매와 간병보험도 선생님들이 비교 분석하신 다음에 가입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혼자서 가입을 내가 한번 비교 검색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금융감독원의 파인으로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선생님들 보험 슈퍼마켓이라고 저는 좀 표현해요. 네, 온라인상의 보험 슈퍼마켓, 보험 다모아라고 하는 어떤 글자 보이실 겁니다.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상품을 비교 분석해 보신 다음에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